안녕하세요. 펩시코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 특히 그 10월 9일 경영진 발언 내용을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거대 소비재 기업 펩시코가 요즘처럼 소비자들이 가치 또 비용에 민감한 시기에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들의 현재와 미래 전략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해요. 뭐 건강 트렌드부터 예산 압박 또 치열한 경쟁까지. 그렇죠. 살펴볼 게 많죠. 네, 과연 펩시코의 이런 큰 베팅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게 오늘 저희가 좀 풀어볼 질문입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는 먼저 3분기 전반적인 실적부터 보고요. 그다음에 북미 음료 PBNA라고 하죠. 네, PBNA. 그리고 북미 식품 사업 PFNA, 그리고 해외 사업 부문 성과와 전략 이렇게 차례로 분석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과 핵심 전략 방향을 짚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바로 끼어들어 볼까요? 네, 우선 3분기 전체 그림부터 좀 보죠. 펩시코 순 매출이 약 3% 성장했어요. 이전 분기보다 속도가 좀 붙는 모습이고요. 3%면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북미 음료 사업의 유기적 매출 성장, 그러니까 뭐 인수합병 같은 거 빼고 순수 사업 성장이 빨라졌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아, PBNA 쪽이요? 네, 펩시 브랜드가 계속 잘 나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외 사업은 뭐 정말 꾸준해요. 네, 거긴 뭐 거의 효자죠. 벌써 18분기 연속으로 최소 중간 한 자릿수 이상의 유기적 성장을 달성했답니다. 와, 18분기요? 대단하네요. 글로벌 간편식품 담배량도 개선 추세고 최근에 그 포트폴리오 재편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면 뭐 포피 인수라던가 셀시우스와의 새로운 유통 계약 같은 것들이죠. 아, 그 3% 성장이라는 숫자가 사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결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일부 해외 시장은 날씨가 좀 안 좋았고 특히 북미 식품 쪽 PFNA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꽤 닫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쪽이 좀 부진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제품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가 좀 잘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키워드가 세 가지예요. 바로 가성비, 가성비. 그리고 허용 가능한 성분, 영어로는 퍼미시블이라고 하죠. 아, 허용 가능하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이게 꼭 뭐 엄청 건강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인공색소나 향료가 없다거나 설탕 함량이 낮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제품, 그런 걸 찾는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약간 죄책감을 덜 느끼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기능성입니다. 기능성.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이런 소비 심리가 현재 그 경제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확실히 요즘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네요. 물론 마냥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특정 원자재 조달 문제라던가 관련 관세 때문에 공급망 비용이 좀 들어서요. 3분기 핵심 주당 순이익 EPS에는 약 3%포인트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 비용 압박이 있었군요. 네, 이건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죠. 아, 그리고 실적 발표 방식도 좀 바짝 가고요. 올해 1분기부터 조직 구조를 바꾸면서 보고 부문도 재편성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게 좀 중요해요. 북미에서는 기존의 프리토레이랑 퀘이커 푸드를 합쳐서 펩시코 푸드 북미 PFNA로 통합했고요. 아, 프리토레이랑 퀘이커가 하나로? 네. 그리고 북미 음료 사업 PBNA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해외 사업은 좀 더 잘게 나눴어요. 국제 음료 프랜차이즈, 라틴 아메리카 식품, 유럽 중동 아프리카, EMEA,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식품 이렇게 4개로요. 아, 더 세분화했군요. 알겠습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해두면 뒤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야 각 부문별 성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북미 음료 사업 PBNA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3분기에 2% 유기적 매출 성장을 했는데 성장세가 다시 붙는 모습이에요. 네, PBNA가 좀 반등하는 신호가 보이죠? 간판인 펩시는 역시 제로슈거 제품 인기가 여전하고 캠페인도 성공적이어서 판매량이랑 매출 모두 늘었고요. 펩시 제로 슈거는 정말 스테디셀러네요. 마운틴듀는 서머 프리즈나 허니듀 같은 새로운 맛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소비자들 관심을 다시 끌어모았고 덕분에 시장 점유율 추세도 좋아졌다고 해요. 마운틴듀는 정말 맛 종류가 다양해요. 특히 그 마운틴듀 바하블라스트가 연간 소매 판매 10억 달러를 넘볼 정도라니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와. 10억 달러면 어마어마하네요. 단일 맛으로 그 정도라니.
그리고 최근 인수한 프리바이오틱스 소다 포피 있잖아요. 아, 포피 요즘 꽤 핫하죠. 이게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하면서 벌써 연간 누적 5억 달러 넘는 판매를 기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네, 포피 인수는 정말 성공적인 M&A 사례로 꼽힐 것 같아요. 기능성 수분 보충 음료 프로필도 올해 10억 달러 판매를 넘길 것 같다고 하니 이쪽 성장세도 무섭네요. 프로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능성 음료 쪽이 강세예요. 여기서 전략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서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셀시어스 관련해서요. 네, 펩시코가 원래 가지고 있던 럭스타 에너지 브랜드 소유권을 셀시어스 홀딩스에 넘겼잖아요. 네, 그렇죠. 대신 유통을 맡기로 했죠. 그 대신 펩시코가 셀시오스, 록스타, 알라니누를 포함한 셀시오스 소유 브랜드 전체의 미국 내 유통을 책임지게 됐죠. 이게 사실상 펩시코가 에너지 드링크 분야에서 약간 뭐랄까 자체 혁신 속도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브랜드 구축과 혁신은 셀시어스에 맡기는 대신 자기들이 잘 아는 유통망을 활용하겠다. 그렇죠. 자신들의 그 막강한 유통망을 활용하겠다는 일종의 아웃소싱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꽤 의미심장한 전략적 전환이에요. 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혁신, 특히 건강과 기능성에 엄청나게 힘을 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로슈거는 뭐 기본이고 포피 통합 성공 사례도 있고요. 기능성 음료 라인업을 한번 보세요. 네, 정말 많더라고요. 게토레이나 프로펠의 타블렛, 동축액, 펩시 프리바이오틱, 게토레이 로어 슈거, 더티 마운틴듀 크림소다, 머슬밀크, 단백질, 스타벅스 커피앤 단백질, 퓨어리프 멘탈 포커스, 프로펠 프로틴 워터. 정말 전방위적이죠? 와, 숨차네요. 정말 많네요. 이건 명백히 건강 트렌드에 대한 큰 베팅입니다. 동시에 비용 효율화 작업도 강하게 추진 중이에요. 공급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출 시스템, 그러니까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전 과정을 재설계하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거군요. 네, 운송 효율 높이고 SKU, 그 재고 관리 단위를 22년 이후 35% 이상이나 줄였다고 하니 와, 35%나요? 엄청 줄였네요. 네, 운영 효율성을 높여서 핵심 영업이익률을 10% 중반대까지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자, 음료 쪽이 이렇게 다시 힘을 받는 모습이라면 진짜 압박이 심한 곳은 바로 북미 식품 사업, PFNA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PFNA가 지금 가장 큰 숙제죠. 이쪽 실적 개선이 정말 시급해 보이는데요. 3분기에는 허용 가능한 스낵 제품군을 강화하고 판촉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비용 절감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진전을 보였다고는 합니다. 네, 뭔가 노력은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판매량 기준으로는 좀 불리했어요. 작년에 프리토레이가 판촉을 워낙 많이 했었고 퀘이커는 리콜 사태 이후 복귀하던 시점이라 비교 기반 자체가 높았거든요. 아, 그렇죠. 기저 효과가 있었겠네요. 하지만 핵심 영업이익률 추세는 개선됐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보면 무양 토르티아 칩이나 프레첼, 선칩스 같은 일부 카테고리에서는 점유율을 높였고요. 오, 점유율 상승은 긍정적이네요. 특히 그 심플리 라인업, 선칩스, 스테이시스, 퀘이커 라이스 케이크 같은 허용 가능한 스낵들이 잘 팔렸어요. 아까 말한 그 퍼미서블 제품들이네요. 네. 선칩스는 올해 들어 해당 카테고리 1위라고 하니 인상적이네요. 선칩스가 그렇게 인기가 많군요. 가성비 브랜드인 체스터스나 센티타스, 유통 확대, 그리고 워킹타코 플랫폼이 외식 채널에서 성공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고요. 아, 워킹타코. 그거 맛있죠? 네. PFNA의 턴어라운드가 펩시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펩시코가 집중하는 4가지 축을 볼 수 있는데요. 4가지 축이요? 네, 바로 포트폴리오 전환, 가격 보장 구성 최적화, 외식 채널 확대, 그리고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아, 이 4가지가 핵심이군요. 네, 이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죠. 첫째, 포트폴리오 전환을 보면 핵심 브랜드인 레이즈와 토스티토스에서 인공색소와 향료를 빼는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해요. 오, 레이즈랑 토스티토스에서요? 그거 큰 변화인데요? 네, 레이즈는 아예 포장 디자인까지 바꾸는 글로벌 리프레시를 단행했고요. 이건 상당히 큰 변화죠. 그렇죠. 이미지 쇄신 효과도 있겠네요. 도리토스나 치토스에도 인공성분 얻는 NKD 버전을 내놓고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쓰는 제품을 늘리는 등 성분 개선에 힘쓰고 있어요. 아, 성분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 동시에 심플리, 시에테, 사브라, 선칩스 같은 소위
허용 가능한 브랜드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칩스가 올해 7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예상한다고 하니 이쪽 성장세가 뚜렷하죠. 와, 선칩스 매출이 7억 달러. 대단하네요. 여기에 도리토스 프로틴처럼 기능성을 강화한 스낵까지 확장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건강 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거네요. 둘째는 가격 포장 구성 최적화입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를 높이고 편의성을 더하고 양 조절 옵션을 주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1인용 소포장이라던가 여러 개 묶음 상품 가격을 도정한다거나 미니 사이즈 용기 제품을 늘리는 식이죠. 아, 요즘 같은 때는 가격 민감도가 높으니까요. 당연한 방향일 수 있겠네요. 셋째, 외식 채널 확대인데요. 경기장 같은 곳에서 인기 있는 워킹 타코 플랫폼을 확장하고 네, 봉지에 바로 토핑 넣어 먹는 그거요? 네, 서브웨이의 도리토스 나초나 타코벨의 도리토스 로코스 타코처럼 레스토랑과 협업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어요. 아, 그런 콜라보도 활발하군요. 또 미국 학교 급식 기준이 바뀌는 것에 맞춰 제품을 혁신해서 납품을 계속하고 레이지 브랜드로는 2026 월드컵 후원을 통해 존재감을 키울 계획입니다. 월드컵 후원까지 외식 채널 공략도 다각적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축,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아, 비용 절감. 이게 핵심이죠. 프리토레이 미국 사업부 인력을 올해 들어 약 7% 줄였고 연말까지 추가 감축을 예고했어요. 7%면 꽤 큰 규모인데요. 네, 이게 단순히 사람을 줄이는 걸 넘어서 직원 1인당 효율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장 두 곳 문 닫고 일부 생산 라인도 중단했고 운송 경로 효율화 작업도 진행 중이에요. 구조조정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는군요. 4분기에는 SKU를 15%나 더 줄일 계획이라고 하니 정말 칼을 빼든 거죠. 와, 15% 추가 감축이요. 유통망 통합, 판촉비 효율화, 관리비 통제까지 정말 전방위적인 비용 절감입니다. 앞서 말한 소비 위축 환경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PFNA 쪽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네요. 이제 해외 사업으로 가보죠. 이쪽은 정말 꾸준함의 대명사 같아요. 그렇죠. 해외는 계속 잘해주고 있죠. 이번 3분기에도 4% 유기적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무려 18분기 연속으로 최소 중간 한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18분기 연속. 정말 대단한 기록이네요. 올해 누적으로는 5% 성장했고요. 특히 음료 부문은 일부 시장 날씨가 안 좋았음에도 3분기에 6%, 연초 누계 8%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어요. 음료 쪽이 특히 강했군요. 브라질, 영국, 독일, 중국 등이 성장을 이끌었다고 하고요. 멕시코, 영국, 중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는 점유율도 유지하거나 확대했어요. 주요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 중요하죠. 특히 영국에서는 펩시 제로 슈거가 판매량 기준으로 탄산음료 1위 자리에 올랐다고 하니 대단하네요. 와, 영국에서 1위요? 코카콜라를 제친 건가요? 판매량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하네요. 소다스트림도 높은 한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고요. 소다스트림도 꾸준하군요. 간편식품 쪽도 견조합니다. 3분기 2.5%, 연초 2개 3% 성장했고 멕시코, 인도, 독일, 호주 등이 기여했습니다. 식품 쪽도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2024년 기준으로 펩시코 전체 매출의 40%, 약 370억 달러 규모니까 해외 사업은 그야말로 핵심 성장 엔진입니다. 와, 40%나 차지하는군요. 네, 앞으로도 선진시장과 개발도상 신흥시장이라는 두 트랙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요구에 맞는 전략을 펼칠 계획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가요? 선진시장에서는 아까 말한 허용 가능한 옵션, 그러니까 구웠거나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했거나 저무설탕 제품을 늘리고요. 단백질이나 섬유질 같은 기능성을 강화한 제품에 집중할 거고요. 아, 선진국은 건강 기능성 중심이군요. 기존의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레이즈, 도리토, 펩시를 활용해서 식사 대용이나 요리 재료, 외식 채널 등 다양한 소비 기회를 공략할 겁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특히 스팅이라는 에너지 드링크 확장에 힘을 줄 것으로 보여요. 아, 스팅 에너지 드링크.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신흥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작 가격대를 낮추거나 포장 크기를 다양화하는 등 가격 포장 구성 최적화에 더 신경 쓸 거고요. 신흥시장은 가성비와 접근성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현지 입맛에 맞는 맛 개발이나
지역 명절, 스포츠 이벤트, 예를 들어 월드컵, 챔피언스리그, F1 같은 파트너십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겁니다. 유통망 확대는 뭐 기본이고요. 네, 시장별로 맞춤 전략을 쓰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5년 전체 가이던스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정리해 볼까요? 펩시코는 남은 한 해 해외 사업이 잘 이끌어주고 북미 사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네요. 네, 연말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갈 거라는 예상이죠. 그래서 2025년 전체로는 낮은 한 자릿수 유기적 매출 성장과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핵심 고정원율 주당 순이익 EPS를 유지한다는 기존 전망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가이던스는 유지했죠. 연간 유효 세율은 약 20%로 예상하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오, 뭔가요? 환율 변동이 실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기존 1.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에요. 아, 환율 영향이 줄어드는군요.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네, 덕분에 달러 기준 핵심 EPS는 작년 8.16달러보다 약 0.5% 감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1.5% 감소로 예상했었거든요. 이제는 명확해 보입니다. 다시 연간 유기적 매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연간 핵심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는 것. 이게 핵심이죠. 네,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위해 세 가지 축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첫째, 해외 사업의 강력한 성과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 해외 사업은 계속 잘해야 하고, 둘째, 북미 음료 PBNA의 성장 모멘텀을 더 키워서 중기적으로 10% 중반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것. 이건 혁신과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아, PBNA 이익률 목표가 10% 중반대고요. 네, 셋째, 그리고 아마 가장 힘든 과제일 수 있는 북미 식품 PFNA의 실적을 확실히 개선하는 겁니다. 역시 PFNA 턴어라운드가 관건이네요. 네, 앞서 얘기한 혁신, 가격 포장 전략, 그리고 대규모 비용 절감이 그 수단이 되겠죠. 결국 전사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 활용, AI 같은 걸 써서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고요. 기술 활용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혁신과 허용 가능 기능성 제품 확대, 가격 포장 조정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계속 전환하는 것, 이게 핵심 전략 방향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쭉 살피보니 펩시코는 확실히 어려운 소비 환경 속에서 여러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건강과 기능성을 앞세운 혁신, 가격과 포장으로 승부하는 가치 제공, 꾸준한 해외 성장, 그리고 북미에서의 정말 공격적인 비용 절감까지 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죠. 파피의 성공적인 안착, 레이즈 브랜드의 대대적인 리뉴얼, 외식 채널에서의 워킹타코 인기, 프리토레이 인력 감축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성장 동력을 찾는 것과 비용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건강과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제품 구성을 계속 바꾸는 것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균형 잡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볼 점은 역시 북미 식품 사업, PFNA 턴어라운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낼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PFNA의 성과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최근 단행한 인수나 파트너십, 예를 들어 파피, 시에테, 셀시오스 유통 같은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아, 그런 통합 작업도 지켜봐야겠군요. 네, 이게 펩시코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네, 펩시코가 이렇게 허용 가능한 스낵과 음료, 핵심 브랜드에서 인공성분 빼기, 기능성 강화 등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변화죠. 과연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몇 년간 펩시코뿐만 아니라 전체 포장식품 및 음료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까요? 아니면 소비자 입맛과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펩시코 실적을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